저는 이번 세션 발표를 맡은 성균관대학교 최연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러다이티즘과 SF, 듄의 버틀레리안 지하들을 주제로 이제 발표를 준비해봤고요. 이제 PPT 보면서 이제 읽으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하게 될 주제인 버틀레리안 지하드는 컴퓨터와 생각하는 기계, 의식이 있는 기계를 대상으로 한 듄 시리즈 속의 러다이트 운동입니다. 작중야 범교파 경전인 오렌지 가톨릭 성경은 버틀레리안 지하드의 정신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신을 본뜬 기계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버틀레리안 지하드는 표면적으로는 기계에 대해서 인간이 완전히 승리를 거둔 사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버틀레리안 지하드로 인해서 인간이 파괴된 기계를 대체하기 위해 그 이전과는 다른 존재로 진화했다면 그래도 인간이 자신의 역사에서 기계를 축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듄 시리즈에서는 인간이지만 기계의 역할을 대신하는 존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기계처럼 기능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되도록 인위적으로 프로그래밍 되었다는 점에서 기계적입니다. 예를 들어 논리적인 사고 능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사람들인 멘타트는 작중에서 직접적으로 인간 컴퓨터로 설명이 되고 있으며 듄 시리즈를 영상화한 드니 빌레브 감독의 영화 듄에서는 이런 능력을 사용하는 멘타트들이 여기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매우 비인간적인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듄 시리즈의 주인공 폴 아트레이드스가 각성을 통해 획득하게 되는 퀴사체 헤더락으로서의 능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퀴사체 헤더락은 더 높은 차원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내고자 한 베네 게세리트의 유전자 교배 프로그램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로서 조합의 한법사들에게서 발견되는 것과 같은 예지력을 가진 인간 컴퓨터, 즉 슈퍼 멘타트라고 설명이 됩니다. 이때 유전자 교배 프로그램이란 종족의 흩어진 유전자를 되살려내고 혈통을 뒤섞고 융합해서 새로운 유전자의 조합을 만들어낸다는 종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제국의 랜드스라드 대가문들과의 협정에 의해 보존할 만한 혈통으로 판별된 가문들의 베네게세리트를 첩으로 파견하여서 딸을 낳은 뒤 그 딸을 다시 베네게세리트로 훈련시켜서 대가문의 첩으로 파견하는 과정을 반복함으로써 수행이 됩니다. 인간을 퀴사체 헤더락으로 진화시키기 위한 베네 게세리트들의 이러한 기획은 마누엘 데란다가 지능기계 시대의 전쟁에서 들레즈의 기계적 필름 개념을 가져와서 설명한 기계의 진화 과정을 연상시킵니다. 기계적 필름은 이전에는 분리되었던 한 무리의 요소들이 갑자기 어떤 임계점에 도달해 더 높은 단계의 존재를 형성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데란다는 인간과 기계를 대립관계가 아니라 진화라는 공통의 목표하에 기계적 필름의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관계로 봅니다. 이러한 진화의 계보를 이루는 일련의 기계들을 인간이 처음 조립했다는 사실은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계적 필름의 결과로 탄생한 고도화된 기계지능에 있어서 인간은 로봇이 스스로 자기 복제 능력을 획득할 때까지 대리 생식기관의 역할을 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즉 진화의 결과로 고도로 발달된 의식을 획득한 기계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은 진화 과정의 한 단계에 단지 자신의 생식기관을 소유하지 못한 기계꽃과 같은 독립종을 수분시키는 곤충의 역할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을 기계의 대립항이 아니라 기계의 재생산을 위한 외부화된 생식기로 보는 이런 관점은 세무얼 버틀러의 에레온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에레온의 기계의 책 장에서는 인간에 의해 매개되는 기계의 생식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한 기계가 또 다른 기계를 체계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다면 그 기계에 생식계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렇게 만드는 주체는 다름 아닌 인간이다. 맞다. 그런데 많은 식물이 재생산하게 도와주는 주체가 바로 곤충이며 자신과 완전히 이질적인 요인에 의해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식물의 한 과가 모두 죽지 않겠는가? 빨간 클로버는 호박벌의 도움을 받아야만 재생산할 수 있으므로 생식계가 없다고 누가 말하겠는가?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못한다. 호박벌은 클로버의 생식계의 일부이다. 즉 마치 호박벌이 클로버 생식계의 일부이듯 인간 역시 기계의 생식기의 일부라는 것인데요. 표면적으로 이질적인 것처럼 보이는 요소들이 더 높은 단계의 의식을 생산하기 위해 협력하는 하나의 생식계를 이룰 수 있다는 이런 상상력은 듄 속의 퀴사체 헤더락을 인류의 기계적 진화로 이해하기 위한 틀을 제시합니다.
베네게세리트의 신체를 외부화된 생식체로 갖는 퀴서츠 헤더락의 탄생이야말로 데란다가 주장하는 기계적 필름으로서의 진화 과정에 정확하게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전술한 유전자 교배 프로그램을 위해 레토 아트레이데스 공작에 첩으로 파견되어 폴을 낳은 그의 어머니 레이디 제시카는 처음부터 베네게세리트를 만들 목적으로 잉태되어 베네게세리트의 교육을 받았으며 따라서 당연히 유전자 교배 프로그램을 위한 자발적인 도구가 되어야 했던 것으로 서술이 됩니다. 그리고 그녀 자신도 스스로를 베네게세리트의 계획을 위해 중요한 혈통을 보존하는 번식용 암말로 작중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비롯한 베네게세리트들은 마치 빨간 클로버의 꽃가루를 몸에 묻혀 수분시키듯이 각각의 행성에 뿌리내린 대가문들의 유전자를 딸의 몸에 담아 교단으로 보냄으로써 인간의 유전자가 행성을 넘어 은하를 단위로 번식하도록 합니다. 퀴서츠 헤더락은 90대에 걸친 이러한 유전자 교배의 결과인 동시에 그 자신 역시 남자 베네게세리트로서 유전자 교배를 위한 자발적 도구입니다. 작중에서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퀴서츠 헤더락의 끔찍한 목적은 유전자 교배를 통해 획득한 예지 능력을 이용해서 종족의 흩어진 유전자를 되살려내고 혈통을 뒤섞고 융합해서 새로운 유전자를 조합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종족의 목적을 달성하는 확실한 방법. 고대로부터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확실성이 입증된 방법인 지하드, 은하 단위의 종교 전쟁을 이끌므로써 베네게세리트의 유전자 교배 프로그램을 완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과 기계를 이항 대립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퀴서츠 헤더락을 진화된 기계로 보는 이상의 관점에 대해서 이러한 반론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폴의 신체는 여전히 기계의 그것이 아니고 유기체적인 인간의 몸이다. 그러나 극단적인 기후의 사막 행성 아라키스에서 유기체적인 생명은 언제나 기계에 의해 지탱되고 기계에 대한 의존의 형태로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기계 덕분에 가능하다. 어찌 보면 인간은 기계로 만들어진 존재이기도 하다라는 기계의 책의 이런 선언은 그 어디에서보다 아라키스에서 가장 자명한 진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인용문은 이제 정적인 하코넨의 습격에 의해서 아트레데이스 군이 괴멸당한 뒤에 레이디 제시카와 함께 사막으로 피신한 폴이 행당 속을 살펴보는 장면입니다. 나열된 산물들은 모두 아라키스의 원주민인 프레맨들의 기술로 만들어진 기계입니다. 예를 들어 사막 텐트는 안에 있는 사람들의 호흡에 섞여 나온 수분을 모아서 식수로 재활용하는 기능을 갖고 있고, 모레코스크는 모래로 뒤덮인 사막 텐트 안으로 공기를 공급해주는 호흡 장치입니다. 리케스와 코마게는 사막에서 생존에 필수적인 사막복의 구성품인데, 리케스는 인간의 배설기관을 사막복의 재활용 필터에 연결함으로써 배설물 속의 수분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코마게는 사막복을 입을 때 코에 착용하는 필터인데 날숨에 포함된 수분을 모음으로써 이것을 역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모래 막대기는 한쪽 끝에 스프링으로 조절되는 딱딱이가 달려있는 짧은 막대기로 사막 깊숙한 곳에 살면서 인간의 기척을 감지하여 나타나는 모래벌레를 유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들 기계는 아라키스의 사막에서 수분을 잃지 않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호흡기관, 소화기관, 순환기관,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는 모래벌레로부터 회피하기 위한 운동기관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폴과 제시카의 신체기관 중 일부가 외부화되고 기계화된 형태로 이 행랑 속에 담겨 있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아라키스에서 생명이 기계에 전적으로 의존적이라는 사실은 여기 인용문에서도 이제 재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위에 이제 사막복에 대한 인용문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사막복은 프레맨의 대표적인 발명품이고, 이제 고효율 필터와 열교환 시스템을 이용해서 착용자에서 몸에서 배출된 수분과 염분이 증발되지 않고 재활용될 수 있도록 합니다. 폴과 제시카가 사막복 없이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물은 총 10리터인 상황에서 둘이 보유하고 있던 물은 2리터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막복이 없을 경우 둘은 적어도 며칠 안에 목숨을 잃는 것이 확정적인 상황이라는 뜻입니다. 즉 아라키스에서 살아있는 신체는 언제나 기계 신체의 형태로만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듄의 이러한 기계 신체들은 기계를 구성 요소로 가짐과 동시에 기계화된 신체의 구성 요소로 기능하며 끊임없이 소급해 올라가는 신체들의 연쇄를 이룹니다. 최초의 단위인 기계 장치들을 기관으로 하여 구성된 프레맨 각각의 신체들은 다시 시에츠를 구성하는 세포로서 더 확장된 기계 신체의 일부가 됩니다. 시에츠는 몸속의 수분을 공유하는 프레맨들의 공동체로 사람의 살은 그 자신의 것이지만 그의 물은 부족의 것이라는 작중의 문장으로 매우 적절하게 요약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몸이 그것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세포질에 나눠 저장한 물을 꺼내서 사용하듯이 프레멘들의 몸속 수분은 그들의 사후에 특수한 기계에 의해서 추출되어서 부족의 몫으로 공유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의 공유는 그들이 때로 하나의 유기체처럼 느끼고 반응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CH는 다시 바람덫을 통해 행성 단위의 생체적 순환에 접속되는데요. 여기서 바람덫이라고 하는 것은 대기 중에 수분을 응결시켜 수분을 추출하는 기계 장치입니다. 이런 바람덫들은 아라키스에 파견된 제국의 행성학자인 파도트 카인즈의 계획에 의해서 설치된 것인데, 아라키스의 초록식물 중 3%가 탄소 화합물을 생산함으로써 자립적으로 유지되는 순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카인즈의 계획에서 바람덫은 마치 사막복이 프레멘들의 몸에서 증발한 수분을 되찾아오듯이 CH로부터 바람이 훔쳐가는 물을 되찾아오는 역할을 합니다. 프레멘들이 사막복 없이 생존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카인즈가 구상하는 아라키스의 생태계 역시 바람덫이라는 기계 장치를 영원히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이 장의 소제목인 아라키스의 기계 신체들은 소유격인 동시에 동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아라키스의 신체들뿐만 아니라 아라키스라는 신체 역시 기계 신체인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아라키스에서 하나의 유기적인 체계로 연결되는 순환은 자급자족적인 생명 유지를 위한 물을 공급하는 데 그치지는 않습니다. 수분은 물보다 더 미묘하고 심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파인즈의 계획으로 다시 돌아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유전자 변형된 퍼버티풀을 시작으로 여러 식물들을 심어나가던 카인즈와 프레멘들은 나무를 심어놓은 사막의 가장자리에서 모래플랑크톤이 새로운 생명체들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죽어가면서 식물을 심기에 적합한 비옥한 토양이 생성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이는 카인즈의 계획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변수인데, 모래플랑크톤의 죽음은 스파이스를 생산하는 모래벌레의 순환을 중단시키기 때문입니다. 모래벌레의 순환이란 모래플랑크톤 작은 창조자 샤이훌루드, 즉 모래벌레의 순환으로 작은 창조자가 천연 스파이스 덩어리를 만들고 작은 창조자가 자라 샤이훌루드가 됩니다. 샤이훌루드는 스파이스를 사방으로 흩어놓고 이것은 모래플랑크톤이라 불리는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그리고 샤이훌루드의 먹이가 되는 이 모래플랑크톤은 다시 자라서 작은 창조자가 됩니다. 이런 작은 창조자는 작중에서 물 도둑으로 묘사가 되는데요. 작은 창조자가 물을 낮은 다공성 지층에 있는 수정랑 안에 가두어 놓음으로써 아라키스를 사망화시키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천연 스파이스 덩어리는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자 동시에 모래플랑크톤이 자라 작은 창조자가 되는 순환을 지속시키는 매개입니다. 카인즈의 계획은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화학적 효과를 이용해서 행성적 흐름의 일부를 인위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아라키스를 사막화시키는 수분의 순환을 인간의 생명활동의 유지에 적합한 자급자족적인 순환으로 전환시키는 건데, 문제는 이런 카인즈의 계획조차 실행을 위한 물자와 계획이 제국에 발각되지 않도록 아라키스 상공에 위성을 배치하지 않는 대가로 바치는 뇌물 조달을 모두 스파이스를 만들어내는 모래벌레의 순환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딜레마는 스파이스가 은하제국에서 갖는 특수한 위치로부터 비롯되는데요. 작중에서 스파이스로 약칭되는 스파이스 멜란지는 노화를 지연시키는 효능으로 가장 잘 알려진 이제 향정신성 물질로 아라키스에서만 생성되며 인공적인 합성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로지 작은 창조자에 의해 만들어진 스파이스 덩어리를 채취하는 방식으로밖에 얻어질 수가 없는데요. 이런 스파이스는 이제 초암사라는 작중의 회사에 의해 장악이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여기서 초암은 황제와 대가문들이 우주조합과 베네게세리트를 비밀 동업자로 하여 장악하고 있는 우주개발 회사인데, 이런 초암의 이익에 모든 가문들이 의존하고 있고, 이런 이익 중 어마어마한 부분이 단 하나의 생산물, 즉 스파이스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제국에서의 모든 권력은 그것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군사와 물자를 사들일 수 있는 돈에 의존하는데, 그 돈의 거의 모든 원천은 스파이스인 것으로 나옵니다. 즉 제국에서 모든 힘의 순환은 언제나 스파이스의 순환인 셈이 됩니다. 이는 화폐라는 추상화된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물질성의 차원 역시 그러한데, 이제 제국에서 모든 인간과 물자의 순환은 스파이스에 의해서 의도된 조합
항법사들의 예지력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버틀레리안 지하드 이후 베네게세리트와 함께 제국의 문명을 대응해온 양대 축 중 하나인 조합은 이제 대협정에 의해서 행성 간 이동을 독점하고 있는데, 이제 스파이스는 컴퓨터 없이도 행성 간 이동을 위한 복잡한 항로를 찾기 위해 찾는 항법사들의 능력에 필수적입니다. 항로를 찾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량의 스파이스를 섭취한 결과 신체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에서처럼 스파이스를 섭취한 결과 신체가 돌연변이화되어서 이제 극심한 스파이스 중독에 빠진 조합의 항법사들에 대해서 폴은 이렇게 진단을 하는데, 조합은 의식을 확장시켜주는 중독성 스파이스에만 항법 기술을 의존해온 결과 이제는 자신의 먹이가 되는 다른 생명체들로부터 독립해서 살아남을 수 없는 기생충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즉 항법사들의 신체는 그들 이미 피부를 경계로 갖는 개체적인 신체가 아니고 스파이스와 불가분의 기생적 신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거는 문명적 생명의 유지를 위한 모든 물자의 순환을 항법사들의 그러한 능력에 전적으로 의탁해온 은하제국의 신체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의 이러한 스파이스 의존성이 이제 카인즈가 제국에 발각되지 않고 계획을 지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요인이라는 사실은 아라키스를 둘러싼 이제 위의 세 가지 순환들, 즉 아라키스의 지층 깊은 곳에 물과 천연 스파이스 덩어리를 퇴적시키는 모래벌레의 지질학적 순환과 조합이라는 혈관을 타고 흐르면서 이제 필요한 양분을 공급하는 스파이스라는 혈구에 의해 유지되는 은하제국 단위의 문명적 순환, 그리고 수분의 흐름을 통제함으로써 아라키스를 제국의 조열기관에서 자급자족적인 생태계로 전환하고자 하는 카인즈의 응급적인 순환이 서로 이질적이고 잠재적으로 적대적이지만 동시에 협력적인 방식으로 관계 맺으면서 하나의 거대한 순환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주인공 퀴사츠 헤더락인 폴의 신체는 이러한 순환 안에 통합되어 있습니다. 듄의 1권은 이제 인용되어 있는 이런 내용으로 시작이 되는데, 네, 여기 그가 칼라딘에서 태어나, 이제 여기서 그는 이제 폴인데, 그가 칼라딘에서 태어나 15살 때까지 그곳에 살았다는 사실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듄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행성 아라키스가 그가 영원히 속한 곳이다. 이런 말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라키스에 대한 이런 속박은 이제 결코 비유적인 것이 아닌데요. 폴을 퀴사츠 헤더락으로 각성하게 만든 아라키스 대기의 고농도 스파이스가 폴을 신체적인 차원에서 아라키스와 불가분의 관계로 묶어놓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은 이제 폴의 입을 통해 위에 인용문에 나오듯이 우린 여기에 갇혀 있다라는 말로 선언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속박은 폴이 이제 아라키스의 외부에서 온 관찰자로서 아라키스의 시스템에 통합된 존재이고, 폴과 아라키스가 서로를 재구성하는 쌍방향적인 흐름으로 이제 묶여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폴과 아라키스의 관계를 캐서린 헤이스가 이야기하는 재기성의 개념으로 설명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캐서린 헤이스가 말하는 정보에 대한 재기적 관점이란 인간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인간을 바꿀 수 있는 정보 회로에 접합된 존재로 보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재기성에 입각한 재기적인 정보 모델은 쌍방향적인 변화 가능성으로 인해 언제나 메시지가 수신자의 마음에 일으킨 변화와 맥락이라는 수학적으로 계량 불가능한 차원을 포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고자 할 경우 관찰자들의 무한한 소급을 통해 이제 재기적 소용돌이가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캐서린 헤일스는 이러한 제거될 수 없는 노이즈로 인해 야기되는 복잡성을 신체적인 복잡성으로 설명하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포스트 휴먼이 이런 신체화된 복잡성을 갖는 존재로서의 포스트 휴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식을 컴퓨터에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로 대표되는 포스트 휴머니즘은 대부분 이제 캐서린 헤일스에 의하면 대부분 탈신체화의 꿈을 지향하지만 사고는 그것을 수행하는 신체화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며 신체에 퇴적된 수천 년 동안의 진화의 역사는 모든 차원에서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신체에 퇴적된 역사라는 캐서린 헤일스의 아이디어를 듄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베네게세리트의 예지, 그리고 남자 베네게세리트인 퀴사츠 헤더락의 예지는 인용문에서 보이듯이 육체의 기억 속에 있는 여러 장소들을 신경과 근육을 극강까지 단련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진화된 의식인 퀴사츠 헤더락의 예지는 신체에 퇴적된 기억을 근원으로 갖습니다. 즉 듄에서 진화된 형태의 인공지능인 퀴사츠 헤더락은 탈신체화될 수 없는
퀴사체 해다락은 탈신체화될 수 없는 의식의 형태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퀴사체 해더락의 예지를 파운데이션 시리즈의 심리 역사학과 이제 대조를 시켜봄으로써 듄의 예지가 갖는 재기적 특징을 보다 선명하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파운데이션의 심리 역사학은 사회적, 경제적 자극에 대한 인간 집단의 반응을 다루는 수학의 한 분야로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과 그 영향을 통계화할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이제 진행이 됩니다. 반면 퀴사체 해더락의 경우 이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가 같은 무언가가 개입한다고 작중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예지적 환영을 봄으로써 소비되는 에너지가 그러한 예지적 환영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제 작중에서 폴이 예지적 환영을 보는 장면들을 보면 환영의 모습이 내가 봤던 것과 달라져 있거나 환영이 현실화되어 있을 때 이제 그 환영을 봤을 당시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인물이나 행동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들이 빈번하게 이제 제시가 됩니다. 폴 역시 자신의 예지에 대해서 미래가 너무나 많은 변수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언자의 사소한 선택, 예를 들어 예언을 할 때의 단어의 선택과 같은 것들이 미래의 한 측면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퀴사체 해더락의 예지를 이처럼 정확성의 원천인 동시에 의미심장한 실수의 원인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듄은 미래에 대한 예측을 파운데이션의 뉴튼 역학적인 확실성의 세계에서 양자역학의 재기적 불확실성의 세계에다가 옮겨다 놓습니다.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사실은 이러한 불확정성이 극복하거나 제거되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지향점으로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작중에서 조합의 항법사들과 이제 베네게세리트 간의 대조를 통해서 드러나는데요. 작중에서 거의 순수하게 수학만을 강조하는 조합이 항상 가장 선명하고 안전한 길을 택함으로써 정체로 이어지는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고 평가되는 반면에 베네게세리트의 훈련을 받은 폴은 작중에서 이제 인용문인데 분명하고 안전한 길을 택하고 싶다는 유혹과 항상 싸워왔다고 설명이 되고 있고 그의 가르침 역시 불변성을 지닌 궁극의 패턴의 완벽함은 언제나 죽음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퀴사체 해더락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는 수학적으로 모델링될 수 없는 것, 패턴화되지 않는 것, 정보로부터 탈각되어서는 안 되는 것으로서의 물질적 현실을 포용하는 인공지능 예측 모델에 대한 상상력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유시 파리카의 미디어의 지질학은 이런 인공지능의 신체, 제거될 수 없는 것으로서의 물질성에 대해 다루기 위한 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유시 파리카는 디지털 미디어의 하드웨어를 미디어 연구의 통상적인 그것과는 전혀 다른 시간의 스케일, 즉 지구의 심원한 시간의 지평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파리카가 인용하고 있는 통계에 의하면 매년 모든 주석의 36%, 코발트의 25%, 은의 15%, 금의 9%, 구리의 2%, 알루미늄의 1%가 미디어 기술에 사용됩니다. 지층으로부터 탈영토화되어서 기술 미디어의 기계들의 재영토화된 이런 지질학적인 물질들을 추적함으로써 히타료 광물과 금속의 채굴, 재련, 계획된 침보화, 폐기, 재채굴이라는 지질학적인 순환의 지평에서 미디어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 파리카의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미디어의 물질성을 구성하는 금속과 광물의 지질학적 순환을 추적하듯이 예지력을 획득한 인간 컴퓨터들의 신체들에 최적된 수분과 스파이스의 행성적, 우주적 순환을 추적하는 듄을 통해서 인공지능의 하드웨어 혹은 웨데어에 대한 지질학을 시도해보기 위한 단초를 찾을 수 있다는 게 이 발표의 핵심 논지가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이제 듄의 퀴사체 해더락의 예지는 폴의 육체에 저장된 빅데이터의 산물입니다. 오늘날 가장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형태인 생성형 AI 역시 수집된 빅데이터들로부터 이제 기계학습을 수행해 구축된 거대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확률형 맞춤 문장들을 자동 생산하는 언어 예측 알고리즘 모델입니다. 이런 생성형 AI라는 예지를 작동시키는 빅데이터가 저장되는 신체가 바로 이제 연면적 22,500 제곱미터, 최소 10만 대 이상의 서버를 갖춘 규모의 데이터 센터인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입니다. 이런 하이퍼스케일이라고 했을 때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로 하이퍼한지를 이제 좀 가늠해 보기 위해서 이제 최신의 인공지능들이 필요로 하는 메모리의 규모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표에 제가 하이라이트한 엑사바이트는 저희가 흔히 외장하드로 갖고 있는 1테라바이트에 2의 20승을 곱한 용량이고 이런 1엑사바이트의 데이터를 10기가퍼세크 최고색 인터넷 네트워크로 전송하려면 전송에 총 26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 세계에서 제일
제일 높은 점유율을 가진 데이터 센터 회사인 AWS는 엑사바이트 단위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운송하기 위한 스노우모빌 데이터 운송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1엑사바이트의 데이터를 여기 사진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세미 트레일러 총 10대에 나누어서 운송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세종에 새롭게 오픈한 네이버의 데이터 센터는 이런 세미 트레일러 약 650대 물량에 해당하는 65엑사바이트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을 갖고 있고 그 규모를 축구장으로 환산을 하면 축구장 41개 정도의 규모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네, 생성화 AI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이런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용량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이에 따라서 건설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하이퍼스케일의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는 우선 건설 부지가 필요하겠죠. 이런 건설 부지를 측면에서 보면 AWS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약 100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100만 제곱미터 규모에 해당하는 토지와 거의 같은 양의 토지를 또 임대해서 데이터 센터 운영에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지 위에 이제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또 콘크리트, 알루미늄, 철과 같은 물질들이 대량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건물 안에 이제 서버렉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이 서버렉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안에 뭐 GPU, CPU, AI 가속칩과 같은 반도체들이 굉장히 천문학적인 양으로 이제 필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제 구 페이스북인데 메타와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2023년에 매입한 이제 엔비디아 H100 칩의 수가 각각 15만 개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반도체들을 생산하는데 다시 구리나 규소, 리튬과 같은 광물들이 어마어마한 양으로 필요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서버렉들은 다시 배선을 통해 동력 시스템과 네트워크에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런 엄청난 양의 전선과 강 케이블들을 생산하는데 다시 구리, 석영, 아크릴과 같은 물질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건설된 데이터 센터에 이제 데이터를 저장하고 연산하고 전송하기 위해 동력을 공급하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전기와 물이 필요합니다. 듀운에서는 이제 대추야자 나무를 올려다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저 한 그루 나무가 쓰는 물 40리터가 총 100명의 프레맨들이 필요로 하는 양의 물과 같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요. 현실의 생성형 AI도 거의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최근에 우루과이에서 이제 위상기후로 물 부족 사태를 겪는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하면서 구글이 우루과이에서 추진 중인 데이터 센터 건립 계획을 이제 축소하는 일이 발생한 적이 있는데 당시 건설 예정이던 데이터 센터가 하루에 사용하는 냉각수 769만 리터가 이제 5천 명의 우루과이 주민들이 하루 사용하는 물과 같은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폴의 예지가 땅속의 물을 훔쳐감으로써 생산되는 스파이스를 양분으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챗 GPT 역시 사용자와 대화를 한 번 나누기 위해서 매번 냉각수 500ml를 훔쳐서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의 사례로 이 발표를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2021년 2월 텍사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 사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 이상기후로 이제 원래는 겨울에도 온화한 기후인 미국 선벨트 지역에 이제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이 닥치면서 텍사스 전력망이 마비가 되는 사태가 일어났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텍사스 오스틴에 위치한 삼성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이 셧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파운드리 공장의 경우에 전력이 한 번 중단되고 나면 그동안 생산했던 웨이퍼들을 전량 폐기해야 되기 때문에 정전 후 가동이 다시 정상화되기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만의 TSMC와 함께 고성능 컴퓨팅에 필요한 5나노 이하급 반도체 생산을 양분하고 있는 삼성의 공장이 이렇게 한 달 가까이 동작을 멈추면서 당시 안 그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이 발생하는 바람에 이제 반도체 부족 사태를 겪는 IT 업계가 일시적으로 거의 올스톱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제 게임하시는 분들은 이제 당시에 한동안 플스5 기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던 거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게임기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터 랩톱 컴퓨터, 뭐 스마트폰, 서버용 칩까지 모든 종류의 기계들의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의 기계 진행들이 이상기후로 동상을 입은 셈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건은 인공지능을 지구를 소진시키는 순환의 재규적 소용돌이 속에 놓인 취약한 신체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듭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떤 인공지능의 신체 그리고 그것을 지탱하고 있는 지질학적인 순환의 관점에서 인공지능을 바라봄으로써 이제 러다이티즘
이 러다이티즘을 작동시키는 이 이분법 너머에서 이제 인공지능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발표를 준비해 보았고요. 그래서 인공지능을 흔히 저희가 묘사할 때 그냥 허공에 또는 회로 속에 그냥 하나 붕 떠 있는 칩의 이미지로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아니라 이제 땅과 수많은 배선으로 또 물의 흐름으로 그리고 어떤 콘크리트와 광물로 엮여 있는 것으로서 인공지능의 신체를 저희가 상상할 수 있다면, 그런 이분법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사고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현진 선생님 발표 굉장히 영감 어리게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두 가지 사람은 누구였냐면, 한 사람은 케빈 켈리라는 사람이었어요. 케빈 켈리는 뭐 알려진 이제 이 칼럼니스트 기자, 또 테크 관련한 여러 이제 저서를 쓰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테크늄이라는 개념을 가져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기술계라는 개념인데, 인간의 관점을 훌쩍 뛰어넘어서 기술들이 이제 스스로의 어떤 진화 방향이나 혹은 자유의지를 가진 것 같은 그런 세계가 존재할 수도 있을 것 같아. 이제 기술적 존재를 이제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냐면 뭐 신비한 어떤 관점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은 다 기계나 도구를 이렇게 디자인하지만 한 수천 년 단위로 보면은 인간은 그 순간만 알지 이 전체 역사의 방향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란 빅 히스토리 안에서는 사실은 기술의 매개가 인간이라는 거죠. 인간의 매개가 기술이 아니라, 뭐 그런 이제 약간 궤변 같지만 그런 관점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문 리바스라는 이제 트랜스 휴먼 아티스트인데, 이분은 자기 발에다가 와이파이 신호를 연결해가지고 진동 센서를 달아놔요. 그래서 지구상에서 지진이 어디선가 일어나면은 그 지진계의 흐름만큼만 춤을 추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은 지구와 연결돼 있죠. 행성과 연결돼 있는 아트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는, 물론 이제 하나는 뭐 개념이고 하나는 아트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관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고 때로는 뭐 저항하고 때로는 기계와 협력한다는 수준을 훌쩍 넘어서 버리는 거죠. 인간이 오히려 매개일 수 있어? 아니면 인간은 오히려 행성적 관점 안에서 하나의 매개, 또 다른 매개에 불과해? 이런 관점을 이제 끌어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듄이라는 이 오래된 소설이 그러한 관점을 사실 굉장히 선구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발표를 들어보니까 이런 인간이 스스로 매개가 기꺼이 될 수 있는 관점, 그게 이제 러다이티즘을 훌쩍 뛰어넘는 거라, 그래서 요즘 트랜스휴먼 아티스트들이 사용하는 어떤 그런 세계관들이 사실은 이 듄 안에 이미 존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하여튼 이런 게 가능하려면 결국은 긴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긴 시간에 대한 관점. 그러니까 뭐 몇백 년 단위로 사유해봐야 그건 어찌됐건 인간적 관점에서 다 포획이 되는데, 수천 년에서 뭐 수만 년 단위로 넘어가야지만 사실은 이걸 벗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듄이 가지고 있는 SF로서의 아름다움은 그런 것 같아요. 그 긴 시간 때문에 생겨나는 새로운 인간과 기계, 생태계의 어떤 관점이라는 것이죠. 요거 되게 재밌는 사진인데, 이게 이제 마크 드 바커라는 아티스트가 듄의 세계관에서, 듄이 스틸 사막복을 쓰잖아요. 근데 혹시 만 년 전에 되게 원시적인 상태의 스틸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상상해 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에는 뭐냐면, 그냥 이게 뭐 거적대기, 뭐 옷을 잘못 만들고 이런 관점이 아니라 오히려 외과적 훈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이런 신경을 연결하고, 그래서 이 몸을 강제로 성형수술해서 간신히 그 물을 어떻게 보면 효율화시키는 그런 인공적 성형수술을 통해서 오히려 살아남았을 거고, 그게 오히려 분리 가능한 단계로 나중에 스틸복으로 더 진화한 것일 거다라는 관점을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오늘 말씀하신 인간이 기계를 사용하지만 그 기계가 오히려 인간의 신체를 변형시키는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인 거죠. 훌쩍 뛰어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신체적 변형이 더 먼저 있고 이후에 오히려 분리 가능한 기계들이 있었다라는 관점도 가져오는 겁니다. 물론 이건 공식적인 세계관은 아니지만 이 듄의 매니아들은 그렇게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얘기는 이런 겁니다. 듄도 이거 잘 읽어보면은 굉장히 생태주의적인 그 관점이 많아요. 근데 그 생태주의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간이 이게 자연을 너무 많이 파괴해서 뭐 인류 새 시대 인간 반성해야 돼,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그건 이미 끝났고,
뭐 아라키스에 원래 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물은 이미 독이잖아요. 여기서 샤이홀루드는 그 물을 먹으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독극물에 가깝죠. 인간한테는 축복이지만, 그러니까 아예 그렇게 바뀌어버릴 정도로 긴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이 세계는 어떻게 서로 공모하고 있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 블록 하나만 빼도 사실 다 이 균형이 무너지는 세계로 이게 묘사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엔 듀는 생태주의 소설이에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과거의 관점에서 그런 생태주의가 아니라 정말 인간, 기계, 자연계를 모두 다 평등하게 연결해버리는 그런 생태주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뭐 이런 게 아이디어가 돼가지고 예를 들어 데이빗 세들락 같은 사람은 워터라는 책에서 뭐라 그러냐면 도시 안에서 물이 낭비되지 않게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도시의 사막복이라고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감 같은 거죠. 이게 단순히 이제 그냥 과거의 어떤 세계관으로 볼 게 아니라 한정된 자원과 뭐 시간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아껴서 살아야 되는데 기후 위기와 함께 자원 위기와 함께 그럴 때 오히려 이 스틸 슈트로 대변되는 하나의 이런 사막복, 그러니까 듄의 세계관, 모든 걸 연결돼 있고 모든 걸 효율화시키는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자라는 거, 이런 게 굉장히 아이디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간단하게 이제 질문을 이제 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혹시 이런 식의 생태주의를 일컫는 어떤 요즘 학술적 개념이나 어떤 경향 아니면 SF적인 어떤 경향이 있는 것인지 이거 여기에 대한 저도 개념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모든 것과 연결돼 있다, 자연과 연결돼 있다라는 게 뭐 죄의식을 느끼는 방식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방식으로 이런 감수성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 더 발화시킬 건지, 듀는 그러니까 어떻게 더 재밌게 읽을 것인지 선생님 의견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이제 너무 훌륭한 토론문 이제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러프한 단초의 형태로 던져 놓은 것을 이제 굉장히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너무 좋은 아이디어들을 많이 주신 것 같고요. 이제 질문 2가지 했는데 일단 제가 그냥 짧게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짧게 대답을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릅니다. 모르겠는데 네, 네, 모르겠고, 이제 혹시라도 이제 결국에는 그런 어떤 이론들을 만들어 나가는 단계에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만들기 위한 단초들을 저희가 이제 문학에서 발굴해내는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혹시라도 좀 아시는 분들은 나중에 뒷풀이에서라도 아니면 나중에 이게 유튜브에 공개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댓글로라도 좀 많은 단초들을 제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죄송하게도 제가 아직은 이런 거에 관련해서 좀 추가적으로 어떤 이론이나 학술적 개념을 가져오지는 못했고요. 2번째에 관해서는 사실 이것도 이렇게 좀 그 구체화된 형태로 이제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는데, 결국에는 이 죄의식이 만들어내는 이분법이 굉장히 인간을 복고적인 방식으로 움직이게 한다라는 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한 공포를 느끼고 있고, 특히 챗GPT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런 공포심이 굉장히 심화가 되는데, 이제 인간과 기계의 이분법적인 대립 안에서 사유를 하다 보면 결국에 할 수 있는 얘기는 이제 저희가 포스트 휴먼 담론을 하면서 굉장히 폐기되어야 마땅할 것으로 제시해 왔던 어떤 휴머니즘적인 가치를 되게 복원시키자라는 방식으로밖에는 좀 논의가 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이제 결국에 그것이 문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다면 그냥 뭐 사실 그냥 굉장히 어떤 죄책감을 갖고 종교적으로 뭔가 속죄를 한다든가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밖에 전개가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지금의 생태주의적인 접근이 갖고 있는 어떤 한계들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을 어디다 쓸 것인가, 데이터 센터에 쓸 것인가 아니면 우루과이의 주민들에게 쓸 것인가, 이것도 항상 이제 인포그래픽의 형태로 제시가 될 때 한쪽에 이제 기계의 이미지가 있고 다른 한쪽에 이제 무성한 나무들과 물방울과 이런 것들이 있는 이미지로 제시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동시에 그러한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작동되는 구글의 홈페이지로 보고 있다고 했을 때 그걸 안 보겠다라고 하지 않으면 사실 이 생태주의적인 어떤 죄책감을 느끼면서도 사실 문제는 극복되지 않는 방식으로밖에 남아있지 않은 게 사실은 이 어떤 그 이분법적인 한계라고 보았고, 사실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 이제 그냥 가장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라는 이제 문제의식을 갖고 쓰여진 것 같고, 이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어떤 다양한 시도들을 접목을 시켜서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감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제시하는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전유를 해서 이제 새로운
방식의 생태주의를 저희가 구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답변이 된 것 같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생각해 본 바는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뭐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 듄이 굉장히 생태주의적인 고전으로 다시 한번 또 읽혀야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